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주택가. 밤의 정적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누런 안개가 낮은 담벼락 사이를 기어 다니고 있었다. 그 고요함을 깨운 것은 날카롭고 반복적인 게 짖는 소리였다. 흑돌이었다. 윤태진 대위의 반려견이자 함께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군견 출신의 독일 세퍼드. 평소엔 조용하고 차분한 녀석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예외였다. 아침부터 왜 저렇게 짖는 거야? 옆집에 사는 서준호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도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흑돌의 집은 바로 옆 창문 하나 건너편에 있었다. 흑돌은 대문 앞에서 격렬하게 짖고 있었다. 꼬리를 낮게 내리고 귀는 쫑긋 세운 채 어딘가를 경계하고 있었다. 준호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태진의 장례식은 오늘 오후 2시였다. 일주일 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임무 중 폭발 사고로 사망 판정을 받았고 유해는 어제 집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그에게는 죽은 주인을 애도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이상하다. 준호는 급히 옷을 챙겨 입었다. 그는 전직 경찰이었고 윤태진과는 대학 시절부터 10년 넘게 절친한 친구였다. 심지어 흑돌이 태어난 날부터 함께 봐온 사이다. 아내 한소영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라 나섰다. 흑돌이 저렇게까지 날뛰는 건 처음이야. 뭔가 있어. 부부는 윤태진의 어머니 윤미숙 여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대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녀가 골목길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흑돌이 아침부터 계속 짖어요. 태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요. 윤미숙 여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지별세를 꺼냈다. 문이 열리자마자 흑돌은 그들을 향해 달려와 미숙 여사의 다리에 얼굴을 비볐다. 그러곤 재빨리 거실로 뛰어들었다. 진정해, 흑돌아. 하지만 걔는 한쪽을 향해 계속해서 짖어댔다. 그 시선은 거실 중앙에 놓인 은색관에 고정되어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조여왔다. 설마. 미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어제 분명히 장례식장 직원들이 태진이 시신을 직접 확인하고 이송했어. 관도 밀봉했다고 했고. 그러나 흑돌은 관 옆에 앉아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고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다. 흑돌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관 쪽으로 다가갔다. 관에는 국방부 공식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봉인이 살짝 뜯긴 흔적이 보였다. 이게 뭐죠? 그는 미숙 여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님, 제가 열어봐도 될까요? 미숙 여사는 망설이다가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들어올렸다. 공기마저 멎은 듯한 정적. 흑돌의 짖음이 멎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었다. 관은 비어 있었다. 윤태진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럴 수가. 미숙 여사는 그대로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다. 태진아, 내 아들아, 어디 있니?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긴급 상황입니다. 윤태진 대위의 유해가 실종됐습니다. 즉시 수사 요청합니다. 바로 그 순간 흑돌이 다시 짖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방향이 달랐다. 창문 쪽이었다. 준호가 창밖을 내다보자 좁은 골목 끝에서 검은색 벤 차량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 차야. 그는 뛰쳐나갔다. 소영이 뒤에서 소리쳤다. 준호 씨, 조심해요. 흑돌은 내가 맡을게요. 준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골목을 질주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의문으로 가득했다. 누가 윤태진의 시신을 가져간 것인가? 그리고 윤태진은 정말 죽은 게 맞는가? 새벽 안개는 점점 옅어지고 있었지만 그날 아침 윤태진의 집에 들이운 의문과 불안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검은색 배는 골목을 빠져나와
국도 방향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서준호는 자신의 차에 올라 급히 시동을 걸었다. 차량이 가파른 언덕을 내려갈 때 그는 마지막으로 흑돌의 모습을 백미러로 보았다. 걔는 대문 앞에 서서 여전히 뭔가를 알리는 듯 짖고 있었다.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준호는 전직 형사답게 빠른 판단력으로 추격을 시작했다. 차량 번호는 어렴풋이 기억에 남았다. 서울 72머 1938. 그는 핸드폰으로 바로 강원경찰청에 긴급 연락을 취했다. 여기 전직 강력계 형사 서준호입니다. 지금 양평읍 일대에서 검은색 벤 차량을 추적 중입니다. 차량 번호는 서울 72머 1938. 의심되는 시신 도난 사건과 관련돼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시신 도난이요? 장례 차량입니까? 아닙니다. 도난입니다. 군인의 유해가 사라졌습니다. 군 관계자들도 개입됐을 수 있습니다. 긴급 협조 부탁드립니다. 차량은 점점 속도를 올렸고 추격은 도심 외곽으로 이어졌다. 한편 윤태진의 집. 윤미숙 여사는 충격으로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고 아내 한소영은 흑도를 달래며 옆에 앉아 있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소영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관을 비운 거야.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문 앞에는 군복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 특수조사과 소속 대위 장현석, 중위 최은지입니다. 윤태진 대위님의 육가족분을 만나 뵙고자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소영이 중얼거렸다. 장현석 대위는 예의 바른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관 내부가 비어있다는 신고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 상황을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미숙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소영이 나섰다. 오늘 새벽 반려견 흑돌이 이상 행동을 보여 관을 열어봤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준호 씨, 태진이의 친구이자 전직 경찰이 차량을 추격 중입니다. 최은지 중위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량 번호는 기억하십니까? 서울 72머 1938입니다. 두 장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장현석이 조용히 말했다. 그 차량, 군 내부에서도 추적 중인 차량과 일치합니다. 저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민간으로 위장된 특수 이동수단이며 사용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소영은 날카롭게 물었다. 그러니까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아직 이릅니다. 그때 흑돌이 갑자기 뒷마당 쪽으로 달려가더니 계속 짖기 시작했다. 모두가 뒷마당으로 따라 나갔다. 흑돌은 울타리 근처 한 지점에 멈춰 발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흑돌아, 왜 그래? 최은지 중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땅을 파보자 얇은 철제 박스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에는 작은 노란색 메모가 접혀 있었다. 장현석 대위가 그것을 펼쳐보았다. 손글씨로 쓰인 글고, 실내 금지, 서랍 속 열쇠, 지하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태진이, 이걸 남긴 거야. 소영은 흑돌을 꼭 끌어안았다. 미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방을 향해 걸어갔다. 태진이가 어릴 때부터 소중히 여기던 작은 서랍이 있어요. 책상 안쪽에 항상 뭔가 숨기곤 했죠. 그들은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장난감 상자 안에서 작은 열쇠가 나왔다. 이거야. 집 구조상 지하실은 평소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문도 오래돼 있고 열쇠가 아니면 잠금이 해제되지 않는 구조였다. 열쇠를 돌리자 먼지 가득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플라스틱 박스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장현석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문서 2장과 작은 외장하드 하나가 들어있었다.
문서는 영어와 한글이 혼합된 극비 군사 보고서였다. 북한 함경북도 무산 지역 제3핵시설 가설 접근 금지 지역 접선 성공 보고. 소영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진이가 거기까지 갔다고요? 최은지 중위는 외장하드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건 일반 장비로는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암호화된 군사정보로 보이며 본부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차량 소리가 났다. 서준호였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그는 말했다. 놓쳤어요. 하지만 번호는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군 차량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빨라서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장현석은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서준호입니다. 윤태진의 친구이고 전직 경찰입니다. 최은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행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난 태진이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건, 뭔가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모두의 시선이 외장하드에 고정되었다.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는가? 윤태진은 정말 죽은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 뿐일까? 외장하드를 본부로 가져간 국방부 특수조사관은 즉각 암호해독 절차에 돌입했다. 장현석 대위와 최은지 중위는 당일 오후 윤태진 대위의 집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무거운 얼굴로 거실에 앉았다. 자료 중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최은지는 노트북을 꺼내더니 외장하드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노이즈가 많은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영상 속 배경은 어두운 숲, 바람 소리가 거세고 누군가 급히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안에 윤태진이 있었다. 누군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경로는 확보했나? 응, 3일 뒤 새벽. 무산 북쪽 경계선. 전기 울타리 통제 약화 시간대가 있어. 상대방의 얼굴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지만 어두운 옷차림과 억양으로 보아 북한 사람임은 분명했다. 미숙 여사는 화면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았다. 태진이, 저 사람이랑 왜 저렇게?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태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장현석은 영상이 끝나자마자 설명을 덧붙였다. 영상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편집된 흔적이 있고 파일 손상률도 높습니다. 대위님이 자발적으로 북한 측과 접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맥락이 불분명합니다. 준호는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태진이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장현석이 반문했다. 그가 자발적으로 정보 협력을 하고 있다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를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태진이는 단 한 번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 없습니다. 그가 우리 모두보다 훨씬 조국에 헌신한 사람이라는 걸 당신들도 알고 있잖아요. 최은지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사실 영상 말고도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그녀는 USB의 다른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는 문서 하나가 더 있었다. 파일명은 A클래스 디렉티브 B-17. 이건 윤태진 대위가 자필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군 내부 서버에는 없는 독립 문서입니다. 그녀가 문서를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북측의 핵개발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고 내부 고위급 간부 중 누군가가 해당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자, 소영이 되물었다. 윤 대위는 자신의 작전이 누군가에게 조종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식 보고 대신 이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외부 경로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장현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윤태진 대위는 북측과 접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향을 속속들이 파악하기 위해 잠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작전의 진짜 지시자가 누군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준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모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태진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시신마저 조작된 거군요. 최은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USB가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 그것을 되찾으려 시도한 것이고요. 거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이제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다. 윤태진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고 죽음조차 계획의 일부일 수 있었다. 그때 흑돌이 다시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뭔가를 알아챘다는 듯 고개를 치켜들고 다시 창밖을 응시했다. 흑돌아, 뭔가 또 있어? 흑돌은 작게 끙끙거리더니 소파 밑으로 파고들었다. 잠시 후 입에 무언가를 물고 나왔다. 작은 녹음기였다. 준호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미 제거됐을 수도 있다. 나는 명령을 어겼다.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 이 시스템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있다. 내가 누구를 의심했는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 그건 너희가 밝혀야 할 일이다. 흑돌은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 녀석이 움직이는 곳에 답이 있을 거다.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한마디로 끝을 맺었다. 나라를 위한 일이지만 그 나라 안의 진실을 모른 채 죽는 건 너무 억울하다. 나는 살아서 돌아가고 싶다. 녹음이 끝났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소영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미숙 여사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이제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다. 윤태진은 반역자가 아니다. 그는 진실을 쫓는 병사였다. 하지만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누군가 그를 없애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앉아 있을 것이다. 녹음이 끝난 그날 저녁,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준호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흑돌은 그의 발밑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윤미숙 여사는 소영과 함께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점점 명확해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은 더 짙어졌다. 누군가가 윤태진을 죽은 자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 고위급 인사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불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대문 초인종이 울렸다. 흑돌이 갑자기 일어나 짖기 시작했다. 준호가 현관문을 향해 다가가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태진 대위의 육가족분을 뵙고자 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늘한 기운과 함께 군복을 입은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빛 머리카락, 단단한 체격, 위험 있는 눈빛. 그는 스스로를 소개했다. 국방부제 삼전약사령부 소속 김민재 중장입니다. 그의 뒤에는 2명의 수행장교가 조용히 서 있었다. 윤미숙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장님께서 이런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상황이 매우 중대한 만큼 직접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라 판단했습니다. 김민재 장군은 거실로 들어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눈빛은 단단했다. 윤태진 대위와 관련된 상황은 고도로 기밀화된 작전의 일부입니다. 오늘 관 내부가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본래 계획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관이 비어 있던 게 계획이 아니었다고요? 준호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윤 대위는 현재 생존해 있으며 북측 내부의 핵 개발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그의 죽음은 적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소영이 나지막이 탄식했다. 정말 살아있군요. 윤미숙 여사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장군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왜 저를 속였습니까? 김 장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야만 했습니다. 적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 누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누가요? 준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장군님, 저희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윤대위는 작전 자체가 누군가의 조작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USB 안에는 무산 지역 핵시설 정보와 더불어 내부 고위 간부에 대한 불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장군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USB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뒷마당 땅속입니다. 흑돌이 찾아냈습니다. 김 장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USB는 극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 남북 군사 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USB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장군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보는 윤대위가 북측 내부에서 직접 확보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전체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부는 현실과 일치합니다. 문제는 그 정보가 어떻게 그에게 전달되었으며 누가 그를 조종하려 했는지입니다. 준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장군님, 내부 고위층 중에 반역자가 있다는 뜻입니까? 장군은 대답 대신 시선을 돌려 흑도를 바라보았다. 걔는 조용히 장군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미숙 여사가 손을 꽉 쥐며 말했다. 그럼 제 아들은 지금도 위험한 상황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더욱이 오늘 관의 이상 사건은 우리 쪽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윤대위의 시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준호가 말을 이었다. 윤대위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적들도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장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정보에서 모두 밀리고 있어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장군은 일어섰다. 장례식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외부에는 아무것도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서준호 씨, 당신이 윤대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는 현재 명령이 아닌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를 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 장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는 당신도 이 작전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진실은 우리 군 내부에조차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거실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흑돌이 미숙 여사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몸을 눕혔다. 그녀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태진아, 엄마는 기다릴게. 어떤 모습이든 살아서 돌아오렴. 준호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윤태진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진실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장군이 떠난 그 밤, 집안에는 또 한 번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준호는 거실 창가에 서서 손에 쥔 종이컵에 차가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장군의 말은 분명했다. 태진은 살아있었고 그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리고 군 내부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배신자가 존재할 수 있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지난 수년간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훈련소 시절, 해안 경계 근무, 첫 휴가, 흑도를 함께 키우던 날들. 태진은 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이제 가장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었다. 흑돌은 조용히 준호 옆에 와서 앉았다. 어두운 눈동자 속에는 이상한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준호는 흑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넌 알고 있지, 흑돌아. 그치. 주인이 남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는 무심결에 흑돌의 목줄을 만졌다. 그런데 그때 손끝에 무언가 단단하고 이질적인 감촉이 느껴졌다. 이게 뭐지? 준호는 조심스럽게 흑돌의 목줄 안쪽을 살폈다. 목줄의 가죽 이음새 속에 아주 얇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죽이 봉제된 부분 안에 숨겨져 있었기에 평소엔 절대 눈에 띌 수 없던 곳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위를 가져와 가죽을 자르고
종이를 꺼냈다. 아주 작고 정성스럽게 접힌 종이. 펼치자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지하 금고. 그림 속뒤 열쇠는 파란 상자 안. 그는 숨을 삼켰다. 이건 또 다른 장소가 있다는 뜻이야. 소영과 윤미숙 여사도 함께 그 글고를 들여다보았다. 소영이 물었다. 그림이란 건 뭘까? 벽에 걸린 그림. 아니면. 미숙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들었다. 태진이 방에 걸린 그림이 하나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태진이가 직접 고른 풍경화였어. 방 안 책상 위에 아직도 걸려 있을 거야. 셋은 서둘러 방으로 향했다. 풍경화는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고 그림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그 뒤에는 오래된 금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정말 있었어. 금고는 다이얼식이 아닌 열쇠형이었다. 이제 파란 상자만 찾으면 돼. 그들은 태진의 옷장과 책상 서랍, 침대 밑까지 뒤졌다. 그리고 결국 침대 밑 먼지 낀 상자들 사이에서 작은 파란색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열쇠가 들어있었다. 준호는 금고에 열쇠를 넣고 천천히 돌렸다. 잠금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또 하나의 외장하드와 손편지,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먼저 손편지를 펼쳤다. 이걸 발견했다면 나는 이미 통제 밖에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는 너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외장하드에는 북측 시설의 상세 지도와 출입 시간대 정보가 담겨 있다.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라. 심지어 군 내부 인사라 하더라도. 나는 누군가에게 속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모든 걸 밝혀낸 후에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흑돌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가 반응하는 장소를 따라가라. 준호는 외장하드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는 노트북을 가져와 외장하드를 연결했다. 암호화된 폴더들이 열렸고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나씩 해독을 시작했다. 파일 안에는 위성사진, 통신기록, 그리고 정밀한 군사도면이 포함돼 있었다. 무산 지역 북쪽, 인근 산악지대에 은폐된 핵시설의 접근 경로, 출입로 시간대, 보초 교대 기록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수준이 아니었다. 실시간 작전 수행을 위한 완벽한 작전 지침서에 가까웠다. 소영이 입을 틀어막았다. 이걸 태진이 혼자서 수집한 거야. 준호는 한 문서를 클릭해 보였다. 그곳엔 낯익은 이름 하나가 등장했다. 김민재 중장, 작전 승인자 서명. 준호는 숨을 멈췄다. 장군의 서명이 여기 있어. 그런데 승인 날짜가 태진이 출국한 날짜보다 하루 늦어. 미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니? 장군은 분명히 그 작전이 기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서에 따르면 태진은 공식 명령 없이 임무에 투입됐어요. 즉, 누군가 비공식 경로로 태진을 움직인 거예요. 소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장군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어. 서명이 위조됐을 수도 있고, 혹은 장군도 진실을 일부만 알고 있을 수 있어. 그때 흑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짖지 않았지만 낮게 으르렁거리며 귀를 세우고 창밖을 주시했다. 준호는 창문을 살짝 열어 주변을 살폈다. 어두운 골목어기,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낯선 실루엣 하나. 군복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고개를 들고 이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의 인물은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군복 차림,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뚜렷했다. 서준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 남자는 이내 뒤돌아 골목길로 사라졌다. 봤어? 소영이 물었다. 응, 우리 집을 보고 있었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야. 미숙 여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이제 정말 감시받고 있는 거 아니니? 태진이가 말한 믿을 수 없는 내부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봐.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놈들이 있는 거야.
USB와 외장하드가 우리 손에 들어갔다는 것도 말이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김민재 장군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볼게. 어떻게? 소영이 물었다. 군 내부 정보망은 닫혀 있지만 나한텐 경찰 내부에 아직 연결된 채널이 있어.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다. 이 친구, 박기성. 정보분석팀 출신이고 국정원 계약직으로 일한 적 있어. 지금은 민간정보보안 기업에 있다. 아마 뒷조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심야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건물 5층에서 그는 박기성과 마주 앉았다. 기성은 말쑥한 정장 차림에 피곤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준호. 내가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네. 부탁할 게 있어. 준호는 USB와 외장하드 복사본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걸 봐줘. 윤태진 대위. 내가 알겠지만 사망 처리된 군인인데 지금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기성은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노트북을 켰다. 잠깐만. 이건 북한 내부 이동 경로, 감시자료, 보초 교대 정보. 와, 이 정도면 준 군사첩보다 더 정밀하잖아. 어떻게 이걸 구했어?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중요한 건 여기에 김민재 장군의 서명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승인 날짜가 뒤틀려 있어.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 기성은 타이핑을 시작하며 말했다. 장군의 승인 이력과 서명 패턴, 그리고 최근 자산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 30분 후 기성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여기 봐. 김민재 중장은 최근 6개월간 특정 비영리재단에 매달 큰 액수의 기부를 해왔어. 그 재단은 겉보기엔 군인복지재단인데 자산 흐름을 따라가 보니 스위스에 등록된 셀컴퍼니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군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있어. 게다가 이 셀컴퍼니의 등록 주소지엔 또 다른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박진우 대령, 군수사령부 기획참모. 박진우? 그는 김민재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지. 윤태진 대위의 작전 관련 예산도 이 사람 서명으로 승인됐어. 준호는 손가락을 조용히 탁자에 두드렸다. 그렇다면 태진이의 임무는 원래부터 누군가의 사적 목적이 개입됐을 수 있다는 얘기야. 기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누군가 북측 정보망에 접근하려 했고 그 통로로 윤태진을 선택했지. 하지만 그는 그 이상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도망치듯 숨어버렸고 너희가 찾은 외장하드에 정보를 남긴 거고. 문제는 준호가 말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표적일 수 있다는 거야. 기성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준호야, 조심해. 이건 단순한 군 내부 문제가 아니야. 정치 자금, 국제 무기 거래, 심지어 외국 정보기관까지 엮일 수 있어. 더 깊게 파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알아. 하지만 태진은 내 친구야. 그를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어. 그날 밤 늦게 준호는 윤태진의 집으로 돌아왔다. 소영과 미숙 여사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김민재 장군, 박진우 대령. 둘 다 의심스러워. 그리고 그 자금 흐름은 단순하지 않아. 지금 태진이는 그들의 거래와 음모를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야. 소영은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그럼 그들은 태진이를 죽이려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한 작전이 아니라 제거 대상이 된 거야. 누군가에겐 윤태진이 살아있는 게 가장 큰 위협이야. 그때 흑돌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낮게 경계하는 소리를 내며 서서히 뒷마당 쪽으로 향했다. 준호가 따라가 보니 울타리 근처에 발자국 자국이 있었다. 신발 크기와 깊이, 습기 때문에 조금 번져 있었지만 누군가 최근 이곳에 다녀간 것이 분명했다. 그는 다시 안으로 돌아오며 중얼거렸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놈들이 있어. 다음 날 국방부 특수조사과로부터 연락이 왔다.
긴급회의 요청이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모두 모여. 이젠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국방부 특수조사과 회의실. 서준호는 깔끔한 셔츠에 외투를 걸친 채 앉아 있었다. 회의실엔 장현석 대위, 최은지 중위, 그리고 다른 정보 담당자 몇 명이 함께 있었다. 장현석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윤태진 대위가 사망 위장 이전 마지막으로 거주한 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춘천 외곽의 단독주택입니다. 원래는 등록되지 않은 은닉처로 보이지만 최근 몇 달간 전기, 수도 요금이 지속적으로 납부되고 있었고 간헐적 출입 흔적도 포착됐습니다. 준호는 눈을 좁혔다. 그곳이 그의 비공식 거처였다는 말이군요. 최은지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주소지에 이름이 등재된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서연이라는 여성입니다. 윤 대위와의 관계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장현석이 지도와 함께 위치를 표시했다. 지금부터 서준호 씨와 저희 팀은 그 주택을 직접 확인하러 갈 예정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윤 대위의 소재와 연결될 수 있는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회색 SUV 한 대가 조용히 춘천 외곽의 산자락을 따라 올라갔다. 단층 목조 주택. 정원은 정리되지 않아 잡초가 자라고 있었지만 현관문 앞에는 누군가 최근 지나간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살고 있는 건 확실해요. 최은지가 말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른 뒤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문간의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티셔츠에 회색 카디건, 눈 아래는 피곤한 흔적이 가득했고 한 손엔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누구시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는 윤태진 대위와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 왔습니다. 혹시 한서연 씨 맞으신가요? 그녀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태진 씨, 무슨 일 있나요? 최은지가 다가와 조용히 설명했다. 윤태진 대위는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추적 중입니다. 여성은 아이를 안으로 들여보낸 후 조용히 문을 열고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거실은 소박했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아이의 그림과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준호는 한 장의 사진 앞에 멈춰섰다. 그곳엔 윤태진이 서 있었고 옆에는 방금 문을 열어준 여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앉아있는 작은 여자아이. 이건...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태진 씨는 제 남편이었어요.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었죠. 이 아이는 윤지우예요. 그의 딸입니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태진 씨가 원하지 않았어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고 우리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집도 모든 것도 숨겼죠. 그는 늘 외로웠어요.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게 웃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지우에게만큼은 단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출장 중에도 편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를 하고 생일엔 꼭 작은 선물이라도 보냈죠. 최은지가 조용히 물었다. 최근에 그와 연락한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통화는 한 달 전이었어요. 말수가 유난히 적었고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말했죠.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흑도를 따라가. 지우를 지킬 방법은 그 녀석이 알고 있어.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준호를 향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중얼거렸다. 흑돌이 그의 가족까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야. 그가 남긴 마지막 열쇠는 지우아. 서연은 벽장 하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태진 씨가 남기고 간 상자예요. 절대 열지 말라고 했지만 이젠 당신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상자 안에는 태진의 자필 노트가 있었다. 나는 이 정보를 혼자 가지고 갈 생각이 없다. 하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넘기느냐는 전적으로 신뢰의 문제다. 그 신뢰는 오직 나를 끝까지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다.
지우는 그 사람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내가 살아남는 이유다. 준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윤태진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의 연인이었고 아버지였으며 자신을 지우고서라도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이 순간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최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이 집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군 내부 누군가는 여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를 꼭 끌어안았다. 태진 씨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돌아올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춘천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서준호는 국방부 특수조사과의 비공식 브리핑실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최은지 중위는 밤새 분석한 자료를 정리한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외장하드에 있던 파일 중 하나, K역 행코드라는 암호 파일이 복호화됐어요. 이건 윤태진 대위의 최종 작전 지시문입니다. 준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작전 지시문. 네, 북측 무산 지역제 삼핵시설에 대한 침투 및 파괴 임무. 그런데 문제는 그녀는 화면의 특정 문장을 가리켰다. 작전 종료 시 대상은 현장 내 자폭장치로 유물 및 자신을 동시에 소거할 것. 준호는 숨을 멈췄다. 자폭. 맞아요. 이건 생존을 고려하지 않는 임무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작전에는 반환 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완전한 일회성 침투입니다. 장현석 대위가 방에 들어오며 말을 이었다. 윤태진 대위는 이 작전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 흔적이 외장하드 곳곳에 남아있어요.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된 반박문서, 미완성된 영상 진술 등. 준호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죽기 위해 투입된 거였어. 군 내부의 누군가가 그를 없애기 위해 자폭 임무를 명령한 거야. 장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식 명령으로 보기엔 절차가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서명도 사본일 가능성이 높고. 최은지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문제는 이 임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에요. 계획대로라면 윤 대위는 98시간 내에 해당 지점에 도달해 작전을 실행하게 되어 있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시간이 없어. 우리가 막지 않으면 그는 진짜 죽어. 장현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를 구조한다는 건 군 작전의 전면 중단을 의미합니다. 명령 체계를 거슬러야 하고 그 자체로 군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준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건 살인이에요.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공식 절차라는 가면을 쓴 정교하게 설계된 제거 작전일 뿐이야. 최은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그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하나 있어요. 어디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GPS 단말기. 흑돌의 목줄 안쪽에 삽입된 초소형 송신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일정 거리 내에 있을 때만 신호가 잡히죠. 지금까지는 반응이 없었지만 만약 반경 50km 내에 들어오면 수신이 시작됩니다. 그럼 준호는 흑돌을 바라보았다. 걔는 조용히 그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근처에 온다면 흑돌이 먼저 반응할 거란 말이군요. 맞아요. 태진 대위는 흑돌이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해뒀어요. 그가 본능적으로 찾을 수 있는 장소, 기억하는 냄새, 사람, 그것들을 남긴 거죠. 그날 저녁, 준호는 윤미숙 여사와 한서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말을 마치자 미숙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늘 자기 생명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게 그 아이의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어미로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기도 했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지우를 꼭 안고 있었다. 지우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흑돌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흑돌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창밖을 응시했다. 낮게 짖었다. 준호는
바로 노트북을 확인했다. 지도가 떨리듯 업데이트되더니 점 하나가 반짝였다. 신호가 잡혔어. 북쪽, 철원 쪽이다. 장현석이 급히 전화를 걸었다. 위치는 DMZ 경계선 바로 아래입니다. 이대로 가면 정확히 36시간 후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막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 나 움직일 거야. 최은지가 물었다. 공식 경로로는 안 돼요. 군의 협조를 받는 순간 정보가 새어나갈 수도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서 비공식으로 움직이려 해. 태진이의 예전 팀,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볼게. 그날 밤 그는 군 복무 시절 태진과 함께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는 그의 말 한마디에 망설이지 않았다. 태진이가 위험해. 다시 우리 손으로 데려와야 해. 이들은 과거 고스트팀이라 불렸던 비공식 정찰조. 전역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윤태진은 단순한 대원이 아니었다. 그는 형이었고 리더였으며 모두의 생명을 지켰던 존재였다. 48시간 전 그들은 다시 모였다. 그리고 작전명이 정해졌다. 귀환 코드, 흑돌. 경기도 파주의 한 폐공장 안. 낡은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6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모두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윤태진과 함께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팀원들. 지금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서준호의 호출 한마디에 망설임 없이 모였다. 잘 왔어. 준호가 말하자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건 박도훈이었다. 예전 통신 담당이자 현직 드론 개발자. 태진이가 이런 임무에 투입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질 않아. 이어 말없이 앉아있던 강우진이 입을 열었다. 그는 과거 침투 전문 스카우트였고 지금은 민간 보안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위험한 곳에 뛰어들었지. 이번에도 스스로 선택했을 거야. 문제는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거지. 준호는 작은 빔 프로젝터를 꺼내 지도를 비추었다. 이게 현재 윤태진의 GPS 신호야. 철원 북방 약 15km 지점, 민간 접근이 금지된 구역이야. DMZ 내 소규모 감시 초소들을 피해가는 루트로 보면 정확히 목표 지점과 일치해.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위치라면 차량으로 접근은 불가능해. 무조건 산악 침투야. 우진이 질문했다. 군은 이 신호 알고 있나?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모른다. 우리만 알고 있어. 군과 공유하는 순간 이 정보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내부 고위 간부 중 누군가가 윤태진을 제거하려 하고 있어. 팀원들은 모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명은 귀환 코드, 흑돌. 목표는 명확하다. 윤태진을 작전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확보해 안전한 경로로 이송하는 것. 필요하면 충돌도 감수해야 해. 단 치명적인 접촉은 피한다. 이건 구조작전이지 전투가 아니야. 박도훈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드론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고도는 500m 이내야. 그 이상은 전자기 방해로 송신이 끊겨. 하지만 야간 투시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는 장착했어. 우진, 내가 침투조 전면. 나는 후방 감시. 준호, 넌 지휘와 의사결정. 그리고 흑돌. 모두의 시선이 바닥에 앉아있는 검은 개에게 향했다. 흑돌은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도훈이 말했다. 흑돌은 윤태진의 흔적과 냄새를 가장 잘 아는 존재야. 우리가 추적에 실패해도 녀석이 있다면 희망은 있어.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흑돌은 이 작전의 유일한 방향이다. 그날 밤 팀은 각각의 장비를 점검하고 위치 확인을 마쳤다. 철원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산악지대는 안개가 짙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전술통신기, 소음 억제기, 응급키트. 모든 것이 실제 전투를 방불케 하는 구조였다. 한편 윤태진은 산 정상 부근의 임시 은신처에 머물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염이 자랐고 눈동자는 깊게 꺼져 있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짧은 음성을 남겼다. 오늘 자정, 최종 진입.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지우를 부탁한다. 무전기를 꺼내놓고 배낭을 다시 맸다. 그의 배낭 안엔 소형 폭파장치가 들어있었다. 명령대로라면 그는 시설을 파괴하고 함께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선택의 순간을 미뤘다. 자정을 넘긴 시각. 서준호와 구조팀은 목표 지점 1.2km 전방에서 은밀히 대기 중이었다. 드론은 목표 지역 위를 선회하며 실시간 화면을 전송하고 있었다. 그 화면 속에 한 남성이 홀로 움직이고 있었다. 확인. 윤태진이다. 우진이 속삭였다. 준호는 침을 삼키며 명령했다. 접근한다. 침투 개시. 구조팀은 양쪽에서 반경을 좁히며 이동했고 흑돌은 풀숲 사이를 먼저 헤집으며 전방을 탐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윤태진과 흑돌이 마주쳤다. 짙은 안개 속에서 흑돌이 조용히 달려가 그의 발 앞에 앉았다. 윤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었다. 흑돌아, 너 어떻게? 바로 그 순간 나뭇잎 사이에서 붉은 불빛 하나가 번쩍였다. 조준 레이저였다. 엎드려. 우진이 소리치며 몸을 던졌다. 총성이 울리고 나무 하나가 산산조각 났다. 누군가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윤태진이 이 지점에 도달하길 기다렸던 것이다. 도훈이 급히 통신했다. 명확한 숫자는 확인 불가. 최소 3명 이상. 군 복장과 유사한 장비.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군의 공식 작전이 아니야. 그들이 태진을 노리고 있었어. 윤태진은 흑돌을 감싸며 말했다. 여기선 못 빠져나가. 후방 협곡 쪽 숨겨진 통로가 있어. 내가 정찰할 때 봐뒀어. 그쪽으로 가자. 팀은 포위망을 돌파하며 후퇴했고 총성은 밤하늘을 찍고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그림자 속에서 벌어진 구조작전은 누구의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 윤태진이 살아서 임무를 이탈했다는 사실만이 그들의 가슴에 남았다. 새벽 4시 강원도 철원의 산자락. 희뿌연 안개가 걷히며 동쪽 하늘이 조금씩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고요한 그 숲속 작은 협곡 근처 임시 은신처 안. 윤태진은 조용히 눈을 떴다. 숨소리는 일정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경계로 가득했다. 그의 오른팔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어젯밤 총격 중 스친 탄환 때문이었다. 흑돌이 그의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던 녀석은 윤태진이 고개를 돌리자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래, 너도 고생 많았다. 텐트 밖 서준호와 강우진, 박도훈이 차례로 경계를 서고 있었다.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훈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추적은 끊긴 것 같아. 인근 감시 드론도 모두 회수 완료했고 열 신호 감지도 없어. 준호는 윤태진 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윤태진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이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군에 복귀할 수도 없고 아무 신분도 없어. 그건 나중 문제야. 널 이곳에서 빼내는 게 우선이야. 아니. 윤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군 내부 어딘가에서 누군가 날 죽이려 하고 있어. 내가 돌아가는 순간 그들은 또다시 어떤 방법으로든 날 없애려 할 거야. 아니면 내 가족을.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계속 숨어서 살아갈 생각이야? 그게 최선일 수도 있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우와 서연은 지켜질 수 있어. 그 순간 도훈이 무전기를 들고 달려왔다. 서울에서 신호 들어왔어. 국방부 내부에서 누군가 외장하드의 정보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있대. 우리가 철원에서 드론을 사용했던 기록도 일부 노출됐어.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더는 못 기다려.
우리 손으로 끝을 봐야 해. 그들은 서울로 향했다. 이번엔 윤태진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지키고 진실을 세상에 남기기 위한 작전이었다. 도훈은 외장하듯 내 정보를 분산 암호화시켜 복수의 온라인 매체와 법률기관에 익명으로 전달했다. 파일은 태진이 직접 작성한 작전 경로, 내부 비리 자금 흐름, 그리고 자폭 임무의 배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그날 밤 복수의 독립언론과 군사 전문 블로그에 동시에 게시물이 올라왔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달된 그림자 작전의 전모. 윤태진 대위. 그의 실명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진실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사흘 후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김민재 중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침묵으로 일관했고 박진우 대령은 자택 압수수색과 동시에 대기 발령 조치되었다. 윤태진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없었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진실이었다. 며칠 후 조용한 공동묘지 한켠. 흑돌의 무덤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는 구조작전 중 마지막 탈출 순간 총에 맞고 쓰러졌다. 윤태진을 구한 뒤 끝내 숨을 거둔 것이었다. 무덤에는 작은 비석 하나만 놓여 있었다. 그 위엔 윤태진이 직접 새긴 글귀가 적혀 있었다. 끝까지 날 기억해준 유일한 존재. 그의 충성은 말이 아니라 생명이었다. 한서영과 지우도 함께 있었다. 지우는 작게 손을 모으며 말했다. 아빠는 언제 와요? 윤태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까이 가지는 못했다. 그는 이제 신분도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기에. 준호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언젠간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아니, 난 지금 충분해.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많은 걸 되찾은 거니까. 그날 저녁, 도심 어딘가. 윤태진은 지하철역 인파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의 그림자는 긴 어둠 속에 스며들듯 자취를 감췄지만 그가 남긴 진실은 세상 어디선가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의 충성은 여전히 살아있었다.